이렇게 어지러운 국내 정세 속에서 이제 국제 정세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정말 수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사진 한 장, 발언 한마디까지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과연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선은 지금 그 북한에 대한 이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는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전략적 위치에 대한 이런 우선권이 좀 주어졌다라고 봅니다. 지금 특히 세계는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플러스 또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보유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예우를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외관상 보일 때 북한도 참석을 하는 것이 좋은데, 아마 이때까지 보면은 북한이 이렇게 양옆 날개를 차지할 가능성은 없었기 때문에 김일성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김정일이라든지 참석을 안 했었죠. 왜냐하면 이게 뭐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면 자국민들 보기에도 이게 한참 또 서열이 떨어져 보이고, 하지만 지금 이게 사전 조율돼서 지금 이 옆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사연 조절돼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제 이게 김정은의 이 재임 기간을 보면 지금 한 16년 차 됐나요? 17년 차 됐나요? 거기에 참석했던 지금 많은 정상들 같은 경우에 뭐 30년 넘은 분들도 있고 20년 넘은 분들도 있어서 사람들도 있어서 사실 서열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 왼쪽 자리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사전 조율이 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 스탠스를 국제적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강한 연대를 맺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지금 국익에 도움될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 대한민국이 우리가 알던 우리의 우방국 대한민국이 맞아라는 의심을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최전선에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스탠스가 이거 너무 친중으로 간 것 같은데, 이재명 친중 같은데, 민주당 친중 같은데, 이거 지금 우리 미국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데라는 의구심에서 빠르게 벗어나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거 세계 정세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는 이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에 실제로 굉장한 불이익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볼 때 우리나라와 대입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좋겠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잘못되길 바라지만 외교만큼은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라도 좀 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전승절 행사를 보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원래 친했기도 하지만 좀 사이가 벌어지기도 하면서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뭐 아주 뭐 어깨동무하면서 정말 그 절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뭐 그 사람들이야 원래 뭐 절친의 모습 보여주면서 아주 권위주의 국가로서 아주 포악한 그런 행태도 많이 보여서 뭐 그런 어깨동무의 모습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최근에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 또다시 너무나 또 낭만적이어서, 저는 이 세 국가의 어처구니 없는 이런 어깨동무를 보면서 우리 정부를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방미 때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북한을 방문해서 피스메이커가 돼주시면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이렇게 좀 너무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단순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이 북중로가 저렇게 밀착을 해서 또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뭐 평화를 논하고 뭐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피스메이커 하세요,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우리는 좀 그 질 낮은 평화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진짜 고차원적인 평화, 진짜 평화인데 우리는 너무 가짜 평화를 갈구하면서 너무나 희망적인 상황만 보고 있다. 이번 전승절에 저 포악한 나라들이 80년 전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했던 북한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 그때 북한을 도왔던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무기를 들고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피스메이커니 페이스메이커니 아주 그 정말 낭만적인 그 평화에 빠져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저는 뭐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반이라서 좀 그런 희망적인 레토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국제 정세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문재인 정부가 범했던 그 오류, 북한과 뭐 친하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은, 한반도 평화 체제가 정착될 것 같은 그런 희망적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날렸다가 공해상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천인공노할 북한의 그런 만행에 총상을 당해서 죽어가는, 또 그 시신에다가 불을 지르는 그런 만행을 우리가 목격했던 것이 바로 어제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좀 낭만적인 평화에 빠져서 제대로 국제정세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오류,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균형자론 같은 해괴망측한 그러한 그 낭만적 평화에 빠져 있었던 것을 또다시 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제발 좀 정신 차려서 이번 전승절 행사를 보면서 그들이 전혀 뉘우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뉘우치고 변화하고 있는 그런 좀 해괴한 모습을 볼 때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진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우리나라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또 여기서 오늘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이 바로 12살 김주애가 아버지를 따라서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전승절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 방문이 후계구도를 공식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후계구도를 공식화를 예언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공식석상에 내놓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중국이 인정해주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이 후계구도를 중국에서 인정하는 꼴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중국의 체제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게 왕권이나 전제 체제를 지금 인정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본인들도 인정하는 형태를 띠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지금 이 딸을 데리고 간 것은 이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이것을 예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여기에서 더해서 또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사실상 이번이 다자 회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자 외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약간 첫 무대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의 북한의 글로벌 영향력이 저들만의 세계에서라도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시초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예견하고 충분히 움직여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지켜봐야 될 것이 바로 여기 흥미로운 장면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흔적을 지우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건데요. 러시아와의 회담 뒤 북한 수행원들이 의자, 컵까지 모두 닦아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CNN은 DNA 유출 방지 차원일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할 때 장갑을 끼고 옵니다. 그 자기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주로 구린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좀 내가 나쁜 짓 하면 들킬까 봐. 그래서 도둑놈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CCTV가 있나 살펴서 CCTV에다가 뭐 수건을 덮어 놓는다든지 그런 짓을 하는 게 도둑질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태죠. 그런데 이게 김정은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구리니까 이런 겁니다. 자기가 항상 모든 행태가 구리고 모든 게 거짓말이니까 그게 들통날까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북한이 사실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래 북한 같은 나라를 정치학자들이 극장 국가라고 하죠. 우리 극장에 가면 극장에 나오는 영화가 그 가짜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고 가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재미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가짜인데 그 북한 같은 나라도 극장 국가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게 가짜예요. 그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하는 것도 가짜, 인민들에게 밥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는 것도 가짜, 모든 게 가짜죠. 그러니까 뭐 모든 게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약점을 다 감춰야 됩니다. 김정은은 뭐 인민들에게 지상낙원을 선사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는 많이 먹어서 당뇨에다가 뭐 비만에다가 성인병 이런 것들이 뭐 DNA 뭐 검사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혼자 많이 먹었네. 우리는 굶고 이렇게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해서 김정은은 담배 꽁초 하나도 저번에 우리가 뭐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오거나 뭐 외국에 가거나 하면 바로 donde 김여정이 담배 꽁초를 전부 받아서 수거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는 짓은 모두가 가짜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모든 DNA나 이런 것도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짜 나라의 구린 심성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아까 페이스메이커 뭐 이런 얘기 피스메이커 얘기했지만 그런 가짜 나라에는 그런 협상이나 토론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짜 나라와 뭐 협상해 봅시다, 대화해 봅시다 이렇게 해봐야 그거 별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갈수록 이 가짜 나라는 정말 우리가 힘으로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지혜로 그들을 변화시켜야지 뭐 우리가 대화합시다 뭐 회담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가짜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이 이렇게 외국에 가서도 구린 모습을 보이는 것만 봐도 김정은은 대화 의지나 그리고 협상의 의지나 그리고 진정성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정은이나 북한을 대할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을 그런 심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극장국가다 가짜 나라다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북한을 대해야지 김정은이 정상국가다 그리고 김정은은 정상적 지도자다 이렇게 봐버리면 그 모든 대화의 기반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대할 때 제발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방중에서도 그런 구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니까 북한을 좀 제대로 보자 이런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예, 김정은이 이렇게 자리했던 의자나 뭐 이런 테이블 같은 걸 닦는 장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DNA의 유출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되어집니다. 네. 네, 정말 체제 불안 심리가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불안과 달리 또 시진핑의 연설은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인류는 전쟁이냐 평화냐 기로에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미국을 겨냥한 거 맞죠. 미국을 겨냥한 거 맞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 중 전쟁 중이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갈등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잘하는 게 이분법적으로 이제 갈등을 나누는 건데요. 선과 악의 기준을 나눈다. 그러면 우리와 우방국들이 선이고 지금 미국을 주시한 지금 여러 국가들이 악이다로 지금 어느 정도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당분간 이런 냉전 상황들이 좀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런 것을 주도하고 있다. 약소국을 대상으로라고 중국은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보면 중국이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세계 각국의 공자학원 등도 계속 설치하면서 여기에서 각국의 정보들을 빼내간 흔적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공자학원이 굉장히 많이 깔렸다가 지금 거의 다 철수됐죠.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 다 나갔을 겁니다. 지금 현재 공자학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학 곳곳에도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 인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인 사업가들이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가들을 통해서 그 각국의 정치인들에게 또 후원을 하는 또 구조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에는 그냥 중국인 사업가들로 접근을 해서 후원을 하고 또 이 후원금을 계속 받아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될 때 중국과 친중 정책들을 주장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구조. 이게 지금 비단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지금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의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실제로 중국 자본 얼마를 정치인들이 받았다까지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너무 경계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혹시라도 행여라도 지금 미국이나 호주 등 이런 선진국들처럼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라도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면 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주의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밝힐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밝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중국이 뭐 한마디로 말해서 좀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표현할 수 있나요? 스며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세계의 공산화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전체가 공산화된 상태를 평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다. 그럼 진정한 평화 상태는 전 세계가 공산화된 상태이다. 그리고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국의 경제인들이라든지 그리고 공안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몇 차례나 걸렸던 적이 있죠. 이게 중국에서 공공연히 방송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지금 중국은 굉장히 긴 시간 노력해왔고 또 이 부분들을 스며들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호주 각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캐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약간 너무 무방비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면 간첩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적국으로 유출되는 정보 등에 대해서만 지금 명시하고 있는데 이걸 외국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막아서 간첩법을 개정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간첩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은 사실 이 부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이 부분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반대한 것은 굉장히 의문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직면한 문제들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꺼내고 싸우는 것이 당장 힘들지 몰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는 말씀도 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런 중국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네. 것이 바로 미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반응에 대해서 미국 쪽 반응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반미 음보, 안부 전한다 뭐라고 하면서 좀 비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또 어떻게 나올지 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돈 몇 푼 얻으려고 동맹 체계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동맹들한테 돈 뺏어가고 동맹들 뒤통수 쳐서 돈 후려가고 이런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이런 뭐 미국답지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의 전승절 장면을 보면서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한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세 명이 편먹고 우리 때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돈이 뭐 필요해, 이거 돈만 갖고 있으면 뭐해, 무기가 없이 쟤들 붙어가지고 깡패들 세 명이 와서 우리 집 문 열고 막 발로 차고 들어와서 우리 막 멱살 잡으면 우리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맹체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공동의 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의 적이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북중러라는. 그러니까 트럼프도 우리 혼자도 사실 중국도 벅찬데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같이 편먹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이제 뒤늦게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적 전략을 통해서 미국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보고 동맹이 중요하다, 동맹을 지키지 않으면 북중러 저 세 깡패를 못 막는다, 이런 인식을 미국 내에서 가지도록 하고,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동맹국으로 인식해서 해구산을 주든지 좀 더 적극적인 동맹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뉴스를 만들고 미국 조야에다가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 가서 우리가 뭐 페이스메이커 합시다 뭐 이런 거는 정말 요즘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 너무 떨어진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미국만 봐서는 안 되고 우리도 자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강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우리도 핵 재처리 기술을 길러서 우리가 핵을 어느 정도 재처리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만 믿고 있다 보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우리가 북한에 정말 허무하게 그렇게 맞아서 수백만 명이 정말 숨지거나 다치는 그런 동족 비극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강에도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희망적인 평화에 기대지 말고 현실에 바탕한 진짜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정부가 정신 차리려면 국민의힘이 정말 제대로 된 제1야당으로서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뭐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상황들을 좀 깊이 있게 봐야 되고,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 방금 자강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40% 이상의 수출 의존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가들과 지금 연대하려고 했었고, 그 태평양 국가들에도 마찬가지로 정상회담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들을 개척하려고 했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대미 중국 의존도에 대한 이러한 리스크들을 해지하는 것들이었는데, 이러한 잠재 역량을 계속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경제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배워라. 그러니까 배우면 보고 배우면 된다. 따라라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뭔가 기발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색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했던 거 그대로 따라만 해도 중간은 간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